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 풀려났는데 다시 들어가게 생겼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나온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드렸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조금 큰일 났다. 네. 속이 굉장히 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잖아요. 무죄를 받았던 거의 요지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증거를 찾는 의무는 검찰에게 있는데 니네가 충분히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진술 증거도 뭐 나머지 문서와 관련된 이런 증거도 없으니까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취지였는데 청와대에서 새로 이제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좌파라고 여겨지는 단체들한테 이제 돈줄을 끊는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보수 단체들을 막 지원해주는, 요거를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만 이제 굉장히 적은 자료로 진술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뭐 자료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전임자가 오늘 재판에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둘 다 인수인계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계한 사람이 있었으니 당연히 인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계한 사람은 박준호 전 수석, 인수한 사람은 바로 후임 조윤선 정무수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한 30분 정도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얘기하고 또 뭐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TF는 얘기를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나는 전혀 그런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다시 물어봤겠죠.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안 들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다시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상 두 사람 다 이제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딱히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합니다. 좌파 단체를 지원 배제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마무리 보고를 했다. 근데 마무리 보고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네 담당이니까 이거는 네가 챙겨야 된다. 여기서 네는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경련을 통해 가지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는 이른바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당신 담당이다. 그리고 요 좌파단체 지원을 끊는 것, 돈줄 끊는 것과 정경련을 통해 가지고 보수단체 지원해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비서실장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당신이 단디 챙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동철 비서관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걸 싹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는 이 모든 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럼 아마 내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지나갔던 건데 완전히 뒤집었으니까 1심처럼 같은 무죄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뭐 유죄를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혐의가 더 추가돼가지고 지금 박준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또 계속 받고 있거든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도. 그러니까 아마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형이 더 올라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지금까지 구라친 거, 그거에 대해서 가중처벌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정상 참작을 할 텐데, 뭐,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형사소송법상 인정을 해주거든요. 김용민처럼 양심 있는 사람이면, 내가 잘못한 거는 딱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책임있게 얘기를 할 텐데. 이 김프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전 다 불어요. 당신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럼. 그래. 예. 아무튼 피고인이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건 뭐 본능의 영역이다. 뭐 이래가지고 용인하기 때문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다른 죄를 물거나 뭐 가중해서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양형을 주는 데 있어서 정상 참작은 하겠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경우에는 장량감경을 통해서 줄여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데, 그게 이제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1심 같은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구속은 100%죠? 글쎄요, 지금 뭐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 법정에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요? 실형이 선고되고 뭐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박준우 전 수석 폭탄 선언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증언을 뒤집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1심 재판 때는 검찰이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우호적이라는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특검이 돌아가서 한참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러니까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 검찰 인사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 산하에 뭐 이런 이제 검찰 산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넘기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압수수색 과정이나 뭐 이런 것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말을 맞추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문건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인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로 검찰이 인적 구성이 싹 다 바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적폐 수사가 막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처벌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7일 날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또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을 해봐야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었다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그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뭐 여기서 자기가 그걸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 맞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최대한 얘기하고, 왜냐면 본인은 이제 1심에서 어느 정도 위증을 했기 때문에 선서를 하거든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뭐 맹세합니다. 뭐 이런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문제를 삼아서 위증죄로 고발이 된다거나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참작이 될 텐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뒤집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를 내 증언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그때 몰랐다. 근데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을 찾는 과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 과정에서 책임질 게 있다면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순순히 얘기해서 뉘우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양형에나마 참조하게 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언을 뒤집지 않으면 좆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인 거군요.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증언 내용은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조윤선 재판 한번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무죄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죄인데 유죄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하겠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단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아무리 자기를 보호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럴 경우엔 진술 거부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해야지 뻥을 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본인이 했던 것을 어쨌든 뭐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직을 관두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본인이 운신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 줄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뭐 건의도 했는데 워낙 위의 뜻이 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는데 잘못된 건 맞습니다.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뉘우치기도 하고 하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3년 이하의 형이라면 장량감경을 통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니까요. 근데 전혀 내가 들은 바 없고 전혀 한 거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증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얘기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 했었어요. 라고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역으로 되는 거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괘씸죄가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물론 이제 본인이 다 끌고 안고 가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안고 가는 모양새여서 좀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시를 받는 실무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아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아니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뭐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양심적이진 않더라도 법률의 기본 중의 기본인 법정에서의 정직성 유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껴가든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죠. 이래놓고도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이고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이제 김현장 출신이고 또 남편은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두 사람 다 이제 법을 다루는 율사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물론 본인이 이제 공공에 처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도 큰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던 공인이고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재판 얘기 좀 해볼까요? 재판부가 그냥 골석 재판으로 갈 모양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제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인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변호인을 국선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건을 파악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줘야 되니까 자료만 하더라도 10만 쪽이 넘는 상황이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더 떠들어보고 이제 사항을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출석을 그냥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허리와 무릎이 조금 아프다,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뭐 아프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게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걸석 재판으로 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이제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거는 본인이 그냥 정말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재판을 조금 연기하고 뭐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 예. 일부러 그냥 안 나오는 거니까. 아이고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준다고 하면은 이건 뭐 재판할 뜻이 없다고 봐야죠. 본인은 이제 그런 거니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없이 재판을 하더라도 상관없겠다라고 충분히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걸석으로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뭐 국선 변호인들이 그냥 쭉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불출석이 계속되면 아마 내년도 초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고 봐야죠. 내년 초에 1심 판결이 나온다. 네, 내년 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가 가장 많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의 공범으로 돼 있는데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록도 많고 혐의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재판이 이제 또 거기다가 증인도 많이 부르고 이래서 좀 길어졌었는데 본인이 그냥 지금처럼 변호인도 안 만나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저렇게
구치소에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재판 속도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테니까 예.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큰 변수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박근혜 재판에서 사실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 게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결정된 것도 많고 지금 뭐 워낙 자료가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고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졌거든요. 그래서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뭐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시호, 정유라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지 또 최근에 잇따른 압박, 위협 배우가 누구인지 분명히 김프로가 양심과 모든 사회적 지위를 걸고 한번 실체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취재 지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고. 무슨 발언? 아니 열심히 쫓아다니는 주진우 기자가 계시더만요. 그 형은 통제가 안 돼서 그래. 그래? 아니 내일 다스베이더도 하고 만나시는데 참. 그래요. 김프로의 능력을 제가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내일 오늘의 대화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젯밤 늦게까지 다스베이다 녹화를 했는데 정치호 변호사의 유족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는 건 하루 전이니까요. JTB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미 주진우 기자가 우리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뭐 한 달인가 보름 전에 이미 이걸 보도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사실 2013년에도 이미 제기된 의혹이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JTBC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이 진상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치호 변호사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의문점만 정리를 하더라도 러프하게 정리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강원도 춘천의 이제 소영강댐 주차장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시감을 느끼실 만큼 수법이 진부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이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빨간 마티즈 사건도 똑같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살로 봐야 되느냐. 근데 유종이 지금 강하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유서가 없고요. 자살을 할 사람 같으면 그리고 그 전에 투신을 한번 했던 며칠 전에 투신을 했던 게 있으면 마음 정리를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살을 할 것 같으면 쭉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다리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는 방법을 만약에 택했다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할 생각이라면 번개탄도 사야죠. 가져가가지고 불도 피워야죠. 준비도 해야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걸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유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을 정도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곧바로 구속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기소가 되면 아주 중형을 받는다든지 야 내가 이렇게 감옥 가서 썩느니 그냥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참고인이라는 얘기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검찰 수사에만 협조를 하면 왔다 갔다 조사받고 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런 정도가 좀 불편할 뿐이지 목숨을 끊어야 될 만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번개탄이나 소주나 이런 것들을 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뭐 번개탄과 소주를 준비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 동선에서 어딘가는 구매한 게 나올 텐데 흔적이. 아직은 그 흔적이 없어서 지금 경찰이 찾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던 휴대전화가 3개인데 그중에 1개만 현장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굳이 2개를 어디다가 감춰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보통 변호사들은 기록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 가면 그 보자기를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을 싸는 보자기만 발견이 되고 수사 기록 자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도 그냥 보자기 형태가 아니고 묶여져 있던 거를 가위로 자른 흔적의 보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자르고 안에 있는 기록을 빼갔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여행용 가방이나 캐리어도 전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몸에서 보통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칼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약물을 쓴 거 아닌가가 조금 강하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적폐청산 TF 소속에 있던 변호사인데 그래서 10월 23일 날 1차 출석을 했다가 10월 30일 날 2차 출석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은 참고인이어서 사법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가 당신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을게요 라고 돼서 이 사람은 오히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폐청산 TF 소속이었으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료, 뭐 자기가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 갔더니 전화기도 없고 자료도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유서도 없이 그리고 번개탄이나 소주를 산 흔적도 없이 그냥 자살을 한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냥 자살이라고 보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어제 다스베이더에 나온 유가족 말씀도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생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쪽에서 계속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변에다 이야기 많이 했다라고 정치호 변호사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할 것이니 각오하시고 시신을 확인하는 즉시 장례를 하시라.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의문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라.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족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심정적으로 그런 뭐 결심을 해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징후가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 걸 보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뭐 춘천지검 관할인 춘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지금은 다른 때와는 달리 분위기 자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뭐 언론도 조용히 받아주지 않고 그냥 다른 기관들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 의지만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정보기관에서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자기들이 막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수사를 하고 또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사의 영역으로 그대로 남는다면은 이거 뭐 결국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의해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농간을 당한다. 이런 걸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유족이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번 주말에 업로드되는 다스베이다를 보시면 또 유족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주진우 기자가 이미 밝힌 바 있는 MB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유출, 이 정황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쓰듯이 자기들이 그냥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가져간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는데, 뭐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서 야, 요거 한번 우리 해볼까? 하고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전에 유인태 전 의원이 밝힌 것도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있는 돈을 맘대로 쓰는 게 그냥 관행화돼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통을 끊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부활됐다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는 뭐 그냥 너무 대담하게 막 썼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2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억이죠. 20억이 뭐 스탠퍼드 대학의 한 단체로 건너간 정황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JTBC가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곧 여론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실은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의혹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수사를 방해할 때라서 국정원이 뭐 얼마 전에도 드러났지만 청와대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팀을 바꿔라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전부 드러날 것을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막 쓴 거는 MB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예.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 루트로 수사를 막았던 것 같은데, 예. 이때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쓴 게 전부 다 국내에서 무슨 댓글 달고 뭐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느라고, 그리고 자기 진박들 내려보내면 되는지 뭐 저거 쓰고 하는 이런 돈들을 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MB 정부 때도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론 조성하고 뭐 이런 거 굴리느라고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돈은 정작 스탠퍼드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가담했던 기조실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검찰에 나와서. 국정원 기조실이라는 데가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지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라면 이거를 원세훈이 자기 노후 보장용으로 썼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직속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썼을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게 이제 국정원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부르겠죠, 원세훈을 조만간. 그러면 원세훈이 나와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일부 뭐 쓰기도 했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쓴 돈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다라고 나올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다가 자기는 그냥 참고 역할로 지시를 했던 거라면 그 돈이 지금 흔적이 나온 것만 20억이니까 상당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러면 20억 뇌물이라 그러면 굉장한 형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노후보장용으로 그냥 착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온팡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 말고는 뭐 MB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MB와 MB 주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조금 떨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더 짚어보지요. 우병우 네 번째 소환을 당했는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구속될까요? 영장 청구는 분명히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청구가 됐고, 그렇죠. 검찰에서도 아마 이게 뭐 구속적 부심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영장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유독
영장이 박하게 나왔잖아요. 예. 뭐 안 나왔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작 정치로 규정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예. 본인이 직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계속해서 부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뭐 여론전하고 비슷하게 이제 조금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법원에서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기각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사인인 것 같은데 본인은 출석하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이후로 또 한 번 유행어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숙명이면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를 보면 검찰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은 거는 분명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나 해가지고 치면 이 사람의 논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내가 직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직위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고 원래 그런 사정 업무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원래 내가 하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사찰이 아니고 그냥 내 업무다라고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약간 다른 게 본인과 관련된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이런 비위 사실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파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라 라고 시킨 거니까 이거는 본인의 업무가 사정 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켰다는 이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법원도 이거를 발부를 안 해주면 정말로 이제 검찰하고 한판 크게 붙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이전까지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이 오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 원래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거 하는 자리고 다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걸 이제 시켜가지고 알아보는 자리고 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법리적으로 공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이제 본인 개인 혐의와 관련된 거니까 명백하게 보자 그러면 그냥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공식 조직도 아닌 사람들을 막 부려가지고 이제 시킨 거니까 이거는 중차대하게 보지 않겠나. 저는 이번에는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류 자체는 조금 불안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페이스북에 우병우 페이지가 있는데 그 우병우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글투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본인 같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좀 엿먹으라고 아마. 엿먹으라고? 네, 차용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척 보면 아는군요, 우리 김 프로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든요. 예. 소년등과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리게 돼서 자기 학교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기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혀 예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잘났잖아. 뭐 이런 거를 그냥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서 나는 실력 있고 잘난 걸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병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부분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일 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김 프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 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떻게 요즘 잘 살아요? 잘 살죠.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김프로쇼에서 그때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예. 이번 달에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들을 한 방에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정윤회의 딸인가? 이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초점은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언론 이쪽에서 이제 했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초식을 써가지고
정리를 했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예. 세계일보가 대단한 특종을 하고 그걸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 2년 정도 전에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그거를 그냥 아사모사하게 잘 덮으면서 우병우가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소상한 내막과 과정과 뭐 뒷얘기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군요. 아, 들어야 돼요. 아니, 뭐,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그런 내용도 없는데 뭐하러 들어요. 너무 초장에 다 까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깔 건가? 아이,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요, 이 플랜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김프로도 플랜이 있었군요. 오늘 사는 플랜. 예, 알겠습니다. 더 플랜, 네, 이은 새로운 플랜, 김플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가지고 잊혀졌던 사건인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네,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근데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적폐 수사 내지는 뭐 적폐와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법원이 엉망이다. 법원이 뭔가 야료를 부리면서 돌아간다. 이러면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세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 중심이 되는 행정부, 국회의장으로 중심이 되는 국회, 입법부,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으로 정리가 되는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행정부가 썩을 대로 썩었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회하고 법원인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여당, 야당으로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언제나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덜한데 사법부는 우리가 국회처럼 뭐 선거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엄격하게 심판을 보는 역할을 하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얘기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썩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셨던 무슨 영장이 자꾸 기각된다, 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런 데서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존재했으면 어떤 형태로 누가 운용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판사들의 일이고 판사를 만나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높으신 분들 얘기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법원에 있는 이제 법원 행정처 굉장히 요직이에요. 그래서 판사라면 다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판사들 성향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파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동아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운 판사들 내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여기 소속이었었는데 이제 인권을 연구하는 그 법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위에 사람들이 좀 보기 불편한 내용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당신이 윗사람들 뜻을 거스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쫄리세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80% 가까운 사람들이 쫄린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윗분들이 이제 입지가 좀 줄어들 테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똘똘한 핵심을 맡고 있는 판사를 주요 보직을 줬어요. 행정처로. 왜냐면 행정처가 모든 판사가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다가 딱 발령을 해놓고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의
짱은 어디 있습니까? 인사하고 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법원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법원 내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해야 되는데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거기에 파견을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다시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행정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똘똘하고 머리 좋고 잘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 요직 중에 하나를 줄 테니 니네가 그 설문조사한 거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게 대해서 너무 세게 들이받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자라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기 있는 판사가 아이고 나는 그러면 그냥 판사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표를 내서 외부로 알려지면 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야 사표는 내지 말고 알았어 그럼 너 원래 있던 대로 가. 근데 그냥 조용히 갑시다 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놔뒀는데 이거를 경향신문에서 이제 쓰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야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보면 전국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빨갱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들은 적이 있던 거죠. 이 사람이. 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파일이 존재했다면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될 만한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은퇴한 거 아닙니까? 사퇴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조사를 해라, 난리가 나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투표를 했는데 80% 넘는 판사들이 이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때 그 얘기했던 컴퓨터 다시 까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받아들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한 달 정도 남았었거든요. 퇴임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그냥 요때만 눈치고 뭉개고 있다가 내가 그냥 나가면 되겠지 하고는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컴퓨터 조사도 안 하고 입장도 따로 밝히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냥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불편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이거 다시 조사하실 겁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야 이거 언제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냐? 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다가 스르륵 그냥 이제 뉴스가 묻혔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컴퓨터를 받아다가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맡겼거든요. 근데 일단은 디가우징이라고 그러죠. 물리적으로 카드를 꺼내다가 망치로 이렇게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복원 자체가 안 되도록 강한 자기장을 써가지고 그냥 안을 싹 지워버리는 게 디가우징인데 옛날에 뭐 저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하고 막 이랬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디가우저 기계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디가우징이라는 하는 기계가 있다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하여튼 뭐 증거인멸 하는 사람들이 뭐 기업인지 어딘지 할 것 없이 분리할 것 같으면 컴퓨터 하드 띄어다가 다 디가우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디가우징 하는 게 유행처럼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판사들이. 혹시 가져다가 이걸 디가우징을 해버렸으면 뭔가 깨림직한 게 있었으니까 지웠던 거 아니냐라고 논란은 일어날 망정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보존을 해야 된다 어쩐다 이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일단 디가우징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일이 있었는지는 디지털로 복원을 하는 거를 맡겨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파일이 있었으면 어떤 형태의 파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을 아니면 있었는데 지웠으면 언제 누가 지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와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일이 그냥 있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는데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복원이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파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사법기관인데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서만 그냥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법원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별도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내 뜻과 다른데 윗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는 뭐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곳인데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는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판결들 이거에 다 이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예. 이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우려가 되고요. 네.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되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거 실제로 있지도 않았는데 뭐 음모론을 주장해가지고 사법부에 굉장한 뭐 불신을 초래했다는 등 뭐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는 등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런 데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된다는 거 하여튼 5만 가지 논리를 들어가지고 법원 내부에서 지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금 제대로 해보자라는 사람들의 행동에 태클을 걸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수 매체를 비롯해가지고 뭐 종편할 거 없이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거에 또 편승해서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막 난리 법석을 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태풍이 오기 직전 굉장히 고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요게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하여튼 사법부를 둘러싼 전국이 한동안 굉장히 요동칠 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오늘 김프로가 왜 이 이슈를 다뤘는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먹혀가지고 보수 언론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총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폐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지껏 구속적부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영장이 왜 우병우 거만 안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예. 비판의 근거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몰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되치기를 할 테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뭐 구속적부심이 계속 인용이 된다든지 영장이 석연찮게 계속 기각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야 이거는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 사법부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니네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이렇게 음모론을 뿌렸던 거 아니냐 라면서 받아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내에서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 위축될 수 있고요. 적폐 수사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일종의 어떤 그런 비상경보가 울린 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김명수 후보자 시절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쨌든 조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조사 기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럼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그 안에 이제 성향 분류된 사람들과 인사가 났던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대조해가지고 막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원한 비밀이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보안을 걸기는 하겠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 뭐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실무를 이제 입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판결들에 대해서도 아마 다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도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면 뭐 수사까지도 심하게 얘기하면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뭘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음흉한 적폐 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각오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미리 조금 알고 계셔야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서로 퍼날리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래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 커질 텐데 여태까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여론에 관심을 받질 못했어요. 사안 자체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판사도 별로 없고 연예인 블랙리스트 하면 김재동 씨라든지 아니면 우리 돼지 엄마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좀 동의가 되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라도 막 동요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판사는 사실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판사 뭐 알아서 잘 사는 것 같고 뭐 블랙리스트 안에서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안에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조사를 하기까지 고군분투한 판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막 용기 있게 여러 매체에다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 직을 그만두시겠다고 사표를 던지신 분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결기 있는 여러 판사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조금 덜 가지면 뭐 그냥 유야무야 나왔나 보다 하고 묻혀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계셨다가 뭔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글쎄요. 지금은 뭐 조사 결과를 언제 내놓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더라도 올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뭐 이걸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조사 내용에 어마어마한 것이 걸려 나왔으면요. 예. 뭐 그러니까 디가우징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굉장히 큰 뉴스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